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생각도 못하게 남편을 세상에서 떠나보낸 뒤 시가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와 배신에 시달리며 바보처럼 살아왔어요. 가족이란 미명하에 그들은 저를 도와주긴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만을 남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나를 얼마나 얕보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주 뜻밖의 순간 그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서류와 비밀들이 어떻게 시가 사람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늦둥이 막내딸로 자라며 검소함과 성실함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생활이 넉넉지 않으셨어요. 농사를 지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애를 많이 쓰셨죠. 그건 부모로서의 당연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집착적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무식한 것들은 우리 둘로 좋게. 인간굿이라면 살아야지 너는. 네 애미 애비 사는 꼴 봤으니 너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번듯하게 성공해 부모 호강시켜줄 자식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패라도 끼치지 말고 살아라. 너도 알다시피 우린 더 건사할 형편도 나이도 못 된다.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한테 기댈 생각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님의 그런 말들은 두 사람의 한숨과 함께 늘 저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 말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제 삶의 목표가 되어갔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생 무렵부터는 학비를 벌기 위해 농사일을 돕기도 했어요. 모내기철이면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논으로 달려가 물이 찬 논바닥에 발을 담그고 모를 심었고 추수철에는 무거운 볕단을 나르며 온종일 땀을 흘렸어요.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했죠. 부모님 두 분은 늦둥이인 제겐 조금 차갑다시피 냉정한 분들이었어요. 언니와 오빠가 있었고 언니 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일찌감치 독립을 해 나가 살았거든요. 저로선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통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고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거길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을 유지하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결국 장학금을 받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렇게 진학한 후에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좋아했지만 한편으론 야간 편의점 근무나 식당 서빙처럼 힘든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식당에서 뜨거운 설거지물을 만지며 손이 트고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졸음과 싸우던 날도 많았죠. 특히 기말고사 기간엔 아르바이트와 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3-4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고요. 친구들이 주말마다 여행을 가거나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없었죠. 오히려 저 자신에게 지금 힘들어도 버텨야 해. 나중에 보답받을 날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한 덕분에 저는 졸업 후 지방은행의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원이 된 순간 제가 조금이나마 안정된 삶을 잡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발령받은 곳은 집에서 먼 지역의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성실히 일하며 작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나갔어요. 새벽같이 출근해 창고를 정리하고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들을 때면 뿌듯함이 느껴지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죠. 그런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둡고 조용한 원룸에서 홀로 밥을 먹으며 문득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제 삶에는 어떤 특별함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 인생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은행의 VIP 고객이자 가족들과 함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창고에서 저에게 업무 처리를 부탁했는데 저는 그저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사적인 대화를 건네더라고요. 은행원님은 참 진지하고 꼼꼼하신 것 같아요. 은행원들에 비해서도 더 말이에요. 에이, 전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뭘.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일을 하지 않아서 일을 망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은 그렇게 건넨 첫마디 이후로 자주 은행에 들러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주말엔 함께 강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고 남편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며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에 고백하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나 은행 생활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하며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고 저희는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진행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했죠. 결혼 후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했어요. 처음엔 일을 그만둔다는 사실에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며 그 결정에 만족하게 되었죠. 결혼 후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은행에서의 분주했던 시간과 달리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남편과의 시간만 생각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죠. 겉으론 평온해 보였던 결혼 생활 뒤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시가의 비열한 태도와 말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이었고 그들 눈에 저는 시골 출신의 늙은 부모를 둔 그저 평범한 은행원 출신의 여자, 부족함이 많은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참석한 시댁의 가족 모임에서 시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철이가 참 복이 많아. 이렇게 평범한 며느리를 만났는데도 너만 사랑한다니.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어조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 말은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넌 참 운도 좋다. 평범하고 뭐 하나 볼 거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성철이 같은 애를 만난 거니까. 시가 모임에서 시모와 친척들이 농담처럼 건네는 말 속에는 하나같이 뼈가 있었어요. 은행원이랬지? 그래도 성철이 덕분에 은행 다닐 필요 없이 편하게 살게 됐으니 좋겠어. 그치? 아유, 은행일 그거 얼마나 번다고. 좀 힘들기만 하지 뭐. 그래, 그래도 성철이 그놈이 워낙 마누라 사랑이 깊어서 복 받았지 뭐. 가만히 있는데도 떵떵거리며 살게 될 거야. 참 복도 많지. 여자는 하여간 얼굴 반반하고 봐야 한다니까.
형수님, 형 돈 많으니까 걱정 없으시겠어요? 은행원이었으니 돈 셀 줄은 잘 아시겠네. 뭐 일도 안 하실 테니까 형 돈만 잘 관리하세요, 앞으론. 그들의 말은 항상 웃음과 함께 나왔지만 저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농담이라고 떠들어대는데 듣는 사람은 불편한. 근데 그렇다고 또 거기다 대고 진지하게 발끈하자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게 뻔한 그런 농담들 말이에요. 결혼하고 몇 달쯤 지난 어느 날 시모가 생신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생신 당일에는 친구들과 개모임 여행을 간다기에 제가 생신 며칠 전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시모를 찾아갔더니 시모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선물을 건네받은 시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아, 우리 막내 며느리가 이래. 참 순진하고 티가 없다 그래야 되나?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 안목이 없는 건데 아이고 봐라. 이거를 나더러 하라고 가져왔네. 어머 왜 그래 얘. 목걸이 예쁘기만 한데. 그래 나름대로 잘 사온 것 같은데 얘는 괜히 그런다. 괜히 그러고 감싸줄 거 없어. 시골서 나이 많은 부모 밑에 살아. 뭐 액세서리 하나를 볼 줄을 알기라나. 요즘 애들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지. 뭐 하여간 고맙다. 내가 있지 않으마. 시모는 그런 식으로 저를 꼽주기 바빴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기분, 마치 저를 남편에게 달린 무속품처럼 여기는 듯한 느낌. 우리 아들이 너 데려와 준 거 고마운 줄 알아라 하는 듯한 우월감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그럼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시모의 그런 태도를 알아채고 저를 위로해줬죠. 여보,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당신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 응? 들을 가치도 없는 말에 마음 쓰지 마. 내 말만 들어. 알았지?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의 말에 저는 상처를 입고 남편과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저를 남편 덕에 운 좋게 호강한 여자, 그렇게만 바라보더라고요.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재벌가에 시집가면 자기들끼리 일반인들을 못 알아듣는 불어로 대화한다느니 뭐 그런 루머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당했지 뭐예요? 물론 불어로 대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사람을 앞에 두고 비아냥대기 일수인 거예요. 가령 이런 식이었죠. 아, 나 자꾸 서연이 얘 보면 누구 생각나나 했더니 생각났다. 우리 옛날 옆집에 살던 순교 엄마. 진짜 닮지 않았어? 와 미친. 진짜 개 닮았어. 대박. 순교 엄마가 누구냐? 아, 왜 그 있잖아. 살짝 머리 약간 이런. 아, 그때 그 동네 미친년? 네? 미친년이요? 아니 아가씨. 아니야. 미친년은 그냥 애칭 같은 거고 그 아줌마가 예쁘긴 예뻤잖아. 안 그래? 그치. 나름 아줌마 치곤 예쁘장하긴 했어. 그래서 더 가까웠지. 참, 근데 그거 생각나? 그때 왜?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사람, 자기들끼리만 아는 에피소드를 주고받으며 저를 아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알지 못하는 사업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하면 더 심했죠. 그런 시가살이는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어요. 남편과 가족이 같이 운영하던 IT 회사가 중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이 그쪽 파트를 맡게 됐고 한국을 떠나 3개월 정도 중국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없으니 더더욱 외로운 처지가 되어갔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비꼬는 말들 속에서 저는 오롯이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느 날 저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놨어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눈물을 보이며 말했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자꾸 나를 무시하고 나만 보면 뭐라 하셔. 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 그냥 처음부터 틀린 것 같아. 처음부터 날 싫어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 내가. 하지만 제 말에 돌아온 건 기대와는 다른 답변이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아휴, 시어머니가 그 정도면 양반인 거다. 시댁 어른들한테 예쁨 받으려면 네가 더 참아야지. 시집살이가 그럼 뭐 홀가분할 줄만 알았어? 원래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야. 우리 땐 더 힘들었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성철이처럼 좋은 남편 만난 게 어디야.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너희 시댁이 널 데리고 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탈이야. 젊은 여자들이 너무 콧대만 높아졌어. 너같이 별거 없는 애들도 그러는 걸 보면 말이야.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가 언제 또 있었다고 불평인지. 부모님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제 고통은 마치 사소한 불평처럼 여겨졌고 별것도 아닌 일로 앙탈부리는 철부지 막내 취급이었죠. 엄마, 관계란 건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 왜 나만 아등바등 이렇게 애써야 해?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자꾸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도 네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원래 결혼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랬다. 넌 말만한 년이 그런 말도 못 들어봤니? 제가 부모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감히 내 귀한 딸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돈들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연세 드신 저희 부모님은 제 탓만 하실 뿐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참 사무치더라고요. 심정에서도 시가에서도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그래도 다행히 3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 남편이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저는 남편의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게 됐어요. 하지만 너무 바빠진 남편은 저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지 않았고 결혼 2년 차인 저희는 바쁜 남편의 일상에서 겨우 밤에 얼굴만 잠깐 보는 정도였죠. 남편은 사업이 점점 바빠지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어요. 자주 야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남편은 그 일로 인해 결국 작은 사고를 한 번 내고 말았어요. 남편이 새벽 2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 가드레인을 긁는 사고를 낸 거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는 수리비가 상당히 나올 정도로 손상되고 말았죠. 성철 씨, 이렇게 피곤한데 운전하면 어떡해. 택시라도 타고 오지 그랬어. 아님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든지. 나 진짜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지 알아? 당신 이럴까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미안해 여보. 나 괜찮아. 다음부턴 정말 조심할게. 한 번 실수했으니 더 신경 쓰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저를 안심시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출퇴근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졸음운전 사고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의 잦은 야근과 피로한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조건 전화해? 내가 데리러라도 갈 테니까, 응? 아님 택시를 타든 기사를 부르든 하라고. 알았지? 그래, 알았어. 잘할게. 걱정하지 마, 여보. 그런데 첫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 남편은 두 번째 다시 졸음운전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이번엔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춰선 사이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였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사람도 다치지 않았지만 제 불안은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먹이며 거의 빌다시피 했어요. 남편은 피곤에 찢은 얼굴로 그런 저를 달래듯 말했죠. 당신 이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날 거야. 제발 좀 쉬어. 일 좀 줄이고 건강부터 챙기자. 나 당신 이렇게 두는 거 못 보겠어. 응? 여보, 나도 알아. 근데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돼.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인데. 당신 몸이 먼저야. 당신이 없으면 회사도 다 소용없어. 나한텐 당신이 필요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일도 좀 줄여볼게. 그리고 택시를 왜 안 타는 거야, 자꾸. 늦은 시간이라 도저히 안 잡혀서 그랬어. 다음부턴 자도 운전 안 할게. 피곤하면 무조건 택시 부르게. 오케이. 남편은 애써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제게 약속을 했죠. 기다려줘. 내가 곧 정리할게. 당신이랑 더 많이 시간 보낼게. 약속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혹사시키며 일에 매달렸고 저는 두 번의 사고가 남편에게 닥칠 더 큰 불행의 전조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은 세 번째 졸음운전 사고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전까진 택시를 타거나 대리기사를 이용하던 남편은 그날따라 뭐에 씌인 건지 뭐가 문제였던 건지 본인이 다시 핸들을 잡고 말았어요.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은 남편의 차가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고 말았죠. 사고는 즉사로 이어졌고 남편은 끝내 제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가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냉혹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시모는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시동생도 저를 향해 비난을 던지긴 마찬가지였죠. 우리 성철이가 평소에 네가 뭐라도 좀 챙겨줬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네가 너무 모른 척하고 방치해와서 이 지경까지 간 거 아니야? 집에서 놀고 먹는 것밖에 하는 것도 없는 게 지 남편 간수 하나 못하고 뭘 한 거야? 형수는 형이 그렇게 바쁜데 도대체 뭘 했던 거예요? 와이프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진짜 바보 같은 형은 이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들의 말은 제 가슴에 산산조각냈고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이미 절망의 바닥을 경험한 저에게 시가의 냉혹한 말들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말았죠. 남편의 장례가 끝난 후 시가는 저를 철저히 배제하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에서마저 저를 내쫓더군요. 성철이 죽고 나면 너랑은 상관없다. 네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 당장 네 짐 챙겨서 나가라. 남편의 유산에 대해 물었을 때도 냉소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동생은 제 앞에서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형 유언장? 유언장이야 결혼할 때부터 진작에 남겼죠. 근데 그쪽한테 남긴 건 없어요. 아무것도. 눈 있으면 이거 보이죠? 시동생은 제 눈앞에 유언장을 흔들어댔고 종이 속엔 저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제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았다니 시가의 모욕은 계속됐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 비아냥거리며 저를 모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전 결혼하면서 남편이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 사실을 듣고도 저는 그저 남편을 믿고 있었고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 남편의 사랑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형은 언제나 우리 가족을 생각했어요. 형수도 알죠? 형이 얼마나 가족한테 끔찍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 돈에 가로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염치도 없다. 형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선 뭐? 유언장? 유산? 기가 막혀서 진짜. 시동생의 목소리엔 냉소적인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제게 던져대는 말 하나하나에 비웃음을 날려대며 제가 처한 상황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죠. 그가 남편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가 말한 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안에선 제가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었고 결국 저는 그들에겐 그저 부속물에 불과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냥 다 잊고 떠나세요. 때도 축복 못 받은 존재가 형 가고 나서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죠? 더 이상 여기서 뭘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는 편이 본인한테도 나을 거예요. 남편을 잃은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가에서 내쫓기다시피 한 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고독하게 시가를 떠났어요.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별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시댁에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라는 말을 반복하며 제가 가정을 떠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죠. 그래도 가서 무릎 꿇고 빌어봐라. 너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뭐라도 줄지 모르잖아. 그 집이 얼마나 부잔데 네가 왜 그냥 나와? 법적으로 효능이 없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럼 빌기라도 해. 남편 보낸 년이 뭐가 당당해서 고개를 치켜들어. 가서 빌기라도 해야지.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한테도 그렇게 얘기 못할 텐데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 말해? 엄마의 말은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그 집에 복귀하라는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렇게까지 무관심할 수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네가 빠져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그 집에선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널 도울 순 없잖니. 우리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면 저 세상 갈 나이다. 관연한 딸년이 늙은 애미애비 찾아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딸한테 이렇게 굴 수가 있어? 어느 엄마가 딸한테 이래.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 다신 엄마 안 봐. 엄마 아빠가 바라는 대로 나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릴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나 없는 셈 치고 살아. 전 그렇게 폐악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곤 친정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물만 흐르더군요. 결국 친정 역시 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제게 기댈 사람 한 명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서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설 차례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고 번듯한 집 한 칸 구하기도 버겁더라고요. 결국 저는 수중에 있던 돈으로 고시원 방을 얻어 생활을 시작했어요. 좁은 방에는 가방 몇 개와 간단한 생필품이 전부였지만 그곳이 저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는 은행과 금융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제가 맡은 일은 주로 대출 신청 서류, 고객 예금 서류 등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하는 간단한 업무였죠. 은행원 시절 문서 관리에 능숙했던 덕분에 저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역시 은행에서 일한 분이라 다르네요. 서류가 깔끔하고 실수가 없는 게 웬만한 사무보조들보다 훨씬 낫네. 제가 은행 일은 꽤 오래 했었어요.
은행원 출신이 이런 알바도 하세요? 아깝네요. 예전엔 꽤 괜찮았을 텐데. 왜 계속 일 안 하시고 그만두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와서 그게 그렇게 사무치게 후회가 되네요. 라고 답하고 싶었지만 그냥 빙긋 웃어 보일 뿐이었죠. 한동안 업무 처리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정규직 직원들의 무심한 태도와 악의 없는 무시들에 종종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별 수 없었죠. 참을 수밖에. 한때 정규직 은행원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를 맡았던 제게 이런 단순한 아르바이트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저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온 저는 작은 전등 아래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날도 내일도 나아질 거란 보장은 없었지만 매일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따름이었죠.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보조직으로 일을 하고 돌아와선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저는 점점 지쳐갔고 외로움과 그리움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상철 씨, 나 너무 힘들어. 보고 싶어. 당신이 그리워. 보낼 때만 해도 아무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살아 돌아올 수도 저에게 답장을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저 먼 어딘가에서나마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었죠. 그러나 몇 시간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였죠. 화면에 뜬 익숙한 번호를 보고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설마 정말 남편인가?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아니면 단순히 번호를 누군가가 사용 중인 걸까? 그런데 왜 전화를 건단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나이대가 있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돌아가신 김성철 씨의 아내분 되시나요? 저는 변호사 최상일이라고 합니다. 좀 뵀으면 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감정과 이성이 엉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곧이어 변호사는 만날 장소를 지정했고 통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제가 있는 고시원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였어요. 는 품위 있는 태도와 말투로 저를 보며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최상일 변호사라 소개한 노신사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부탁한 일이 있다고 보여줄 게 있다며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변호사를 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심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들어섰고 변호사가 안내한 곳은 스위트룸이었어요. 평소 고시원 방에서 생활하던 저에겐 그저 낯설고 벅찬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살아생전 미리 준비한 자료들이라고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말에 저는 의아함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 시댁과 관련된 비밀,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여러 기록들이 들어있었어요. 서류를 읽어나가던 저는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들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시가 사람들과 어느 정도 갈등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남편은 시가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죠. 시모도 시누이나 시동생도 남편과는 아주 많이 다른 사람이었고 남편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들 역시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봉투 속에 있는 내용은 제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남편과 시가의 인간들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더 골이 깊었더라고요. 시가는 단순히 남편의 가족의 일원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기록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남편의 회사에서 이익을 빼돌리려 시도한 자료들, 남편이 얼마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렸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었죠. 남편은 시가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더라고요. 서류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일기장 역시 포함되어 있었어요. 요즘 들어 내 뒤를 밟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낀다. 어느 날은 실제로 그들을 따돌렸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고 있다. 하지만 세연이에게 말할 수 없다. 안다면 얼마나 걱정할까.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모든 걸 정리한 뒤 알리자. 세상에,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까맣게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왜 그걸 혼자 다 감당하려고 그랬을까? 내가 아무런 힘도 대주지 못하다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걱정시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거였고요. 남편이 감당해야 했을 어둠과 남편이 겪었을 큰 아픔들을 상상하니 눈물이 솟구쳐 올라 한참 동안 진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달래며 손수건을 건넨 뒤 최 변호사는 본인을 남편의 변호사이자 평생의 멘토였다고 소개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에게서 그의 이름을 들은 기억이 났어요. 오래전부터 도움을 받아왔고 많이 믿는 분이고 존경하는 어른이란 얘기를 얼핏 들었었죠. 그렇게 듣고는 잊고 있던 이름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편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는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최 변호사는 제게 남편의 마지막 계획과 준비 과정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고 김성철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가의 행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개인 번호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번호를 저에게 맡기며 사모님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걱정했던 거군요. 자기 목숨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도 저를 먼저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님, 남편이 남긴 그 계획, 보호하려고 했던 것들, 그걸 제가 정말 다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보 같은 제가? 물론입니다, 사모님. 김성철님께서는 사모님을 정말 걱정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면서 남겨두신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도울 테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잘 이겨내 봅시다. 남편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남편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생각하고 제가 홀로 남겨질 경우까지 대비했던 거예요. 최 변호사는 서류에서 시가와 관련된 불법적인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모님, 시가 사람들은 사모님을 단순히 내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김성철님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당신을 밀어낸 겁니다. 이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차츰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가는 단순히 저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는 데 있어 저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거였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이제는 바로 제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는 시가의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남편이 지키고자 했던 회사와 저의 삶을 되찾는 일이었죠. 최 변호사는 서류의 사용 방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미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의 유산을 되찾아 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죠. 방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를 한 장씩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자 했고 이제는 내가 그의 뜻을 이어가야 할 차례구나. 그런 생각이 제 뇌리를 스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진실을 손에 쥔 채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원했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야겠다 라고 말이죠. 시가가 남긴 상처는 깊었고 저를 좌절하게 했지만 남편의 사랑은 그런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던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사랑과 지혜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저는 그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차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물론 사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내심 환영했을 거라는 거요. 가뜩이나 걸리적거리던 남편의 존재가 그렇게 말끔한 방식으로 처리가 됐으니 기뻤겠죠.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진 셈이었고 남편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와 재산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 인간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최 변호사가 건넨 서류들은 단순히 남편의 재산 내역을 넘어 시가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남편이 남긴 회계장부와 디지털 백업 파일에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시가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직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남편은 이를 대비해 정확한 원본 자료와 메모를 남겨두었죠. 내가 일을 맡은 이후 회사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가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자 어머니와 동생은 오히려 날 탓했다. 더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남편의 일기 속에는 그가 얼마나 이 문제로 고통받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 감사와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시가가 행해온 불법적인 일들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시가는 그동안 회사 내에서 자신의 뜻에 반하는 직원들을 강제로 해고하며 권력을 남용해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으며 해고된 직원들과 나눈 이메일, 그들의 증언까지 남겨두었었죠. 최 변호사와 저는 해고된 직원들과 접촉해 그들의 집단 소송을 돕기로 했어요. 그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남편의 아내로서 제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의 권리를 꼭 되찾아주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한 명 한 명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진짜 그동안 너무 억울했습니다. 성철 사장님 계실 때는 저희를 늘 지켜주셨는데 그분이 떠나신 이후엔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성철 사장님 돌아가시고 정말 저희도 마음이 아팠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저희를 생각해 주시다니. 그리고 복귀 소송에 이어 재산 분쟁에서도 역전의 팡파를 울릴 차례였죠. 시가는 남편의 죽음 이후 그의 모든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걸었었죠. 그들은 위조된 유언장을 들고 나와 김성철의 모든 재산은 시댁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가 공개한 진짜 유언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나의 아내 정서윤에게 상속한다. 그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자 시가가 위조한 가짜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더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그렇게 시가의 모든 불법 행위는 결국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감사와 법적 제재를 받았고 시가의 비리와 범죄가 신문 기사에도 자그맣게 소개가 될 정도였어요.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 언론에 도배를 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고객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가 타격을 주기엔 충분했고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저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던 시몬은 법정에 서서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시몬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법정에서 악어의 눈물은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성철이가... 저 진짜 억울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저 그 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회사도 성철이가 전적으로 관리했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그 애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정말입니다, 판사님. 시모의 비겁한 변명은 모든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아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에 이어 시동생 역시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당황하며 저를 향해 외치더군요. 형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가족? 참 기막힌 단어구만. 당신들이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가족이란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여준 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기심이고 탐욕이고 끝없는 배신이었죠. 진짜 가족이라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는 날 대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형수, 우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요. 대체 뭘 듣고 싶은 건데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라도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형수가 우릴 더 밟아버릴 때까지 기다리기라도 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한솥밥 먹던 사이였는데 형수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은 결국 말없이 끌려갔고 인간들은 처절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죠. 경영권은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로 넘어갔고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보상이 지급되었고요. 시가에서 운영하던 회사는 규모는 중소였지만 지역에선 나름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와 불법 경영이 세상에 밝혀지자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나섰죠. 투자자들은 이런 무능한 사람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장난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더는 이 회사 일가에 더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들고 일어났죠. 투자자들의 대규모 철회가 이어졌고 회사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시가 사람들은 경영권을 박탈당했고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시가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러 있었죠. 시모와 시동생을 포함한 시가 일가는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와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낄 수 없었어요.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처사였으니까요. 법정에 선 시모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이어갔지만 법의 심판 앞에선 통할 리가 없었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모든 건 착오였다. 며느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는 명백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나란히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은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저는 그들이 마침내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최 변호사는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변호사는 안전한 계좌와 자산관리 방법을 설명하며 저를 도왔어요. 고 김성철 씨께서 생전에 남긴 상속분과 비자금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돈은 시가와 전혀 관련 없는 성철님 개인 자금으로 불법적인 돈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분께서는 누구보다 사모님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 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새 삶을 살아가라는 게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울컥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도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고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죠. 성철 씨, 당신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까지 날 지켜주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저는 믿거든요. 라고요. 그러니 그 믿음을 기억하세요. 시가의 몰락과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이제 남편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늘 이야기했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야말로 남편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 생각했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뷰티와 미용 분야였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저만의 미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늘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흥미만으론 부족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위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죠. 변호사님, 저 자격증을 따보려고 해요. 뷰티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려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서윤 씨라면 분명 잘할 겁니다. 어떤 자격증을 생각 중이신가요? 미용사 자격증이요. 그리고 네일아트나 메이크업 쪽으로도 배워보려고요. 순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변호사는 남편에게 그랬듯 저에게도 소중한 멘토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고 저는 제 결심을 응원하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6개월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네일아트와 메이크업 기술도 익히며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제가 만든 공간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곳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남편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오늘도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며 제 기술을 활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도 주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과 연결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 커트 봉사도 시작했죠. 이렇게 깨끗하게 머리를 다듬어준 사람이 없었다며 고마워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봉사를 하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제게 가족이 가장 필요하던 순간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제 가족과는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대신 봉사를 함께하는 어른들, 또 봉사를 하며 만나게 되는 어르신들이 제게 아주 든든한 분들이 되어주고 계시답니다. 성철 씨,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당신도 보고 있지? 당신이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게. 오늘도 남편의 사진 앞에 혼자만의 작은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하루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답답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제겐 칭찬받을 기회는 거의 없었고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늘 제게 더 잘하라고만 하셨죠. 그래서 제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온 건 아닌지 늘 고민하고 의심했어요. 그게 제 안에서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걸 바탕으로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시가에게 당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바보같이 살았던 건 그런 제 약점이 이용당했기 때문일 거예요. 늘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시가가 저를 얕보는 걸 보면서도 그들에게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안에 충분히 강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려.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저만의 특성이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며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론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였다고 믿고 저는 이제 그 기회를 잡으려 해요. 흔히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그 누구라도 저보다 더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제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